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뭐 세 줄만 읽어주실래? 17세의 나이로 한국 전장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운트는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야, 저 새끼 좀 몰라서 그럴까? 아니, 고단건 제가 읽을게.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땅에 와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고. 예. 그럼 거꾸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북침을 하고 그 북침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참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문영배는 저 16개국의 군인들이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아주 정말 사람의 속을 긁어내리는 저런 식의 생각을 문영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간 사람들에게 사실은 맨 처음 나오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면 당신들이 목숨을 건 헌신 덕분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가 예, 있고 예, 우리 대한민국 예. 정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서두는 그렇게 시작해야죠. 그렇지. 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고맙다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혹시 몰라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왜 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그 다음에 답은 이래야 돼요. 그들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신생 대한민국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맞지. 이렇게 답을 해야 맞지. 그럼 앞뒤가 맞죠. 스스로 자문하고 답하고. 예. 저런 근데 인간이 뒷말이 아주 웃겨요. 뒷말이.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뒷말 중간에 뺐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묘욕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중간에 생략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은 그러면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북한이 남침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 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 이재명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참 미친놈.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재명도 문재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영배도 그렇고. 문영배 이재명 동기라더만 그 노동법 학회에서 저런 걸 배웠나 보네. 예? 참네. 저 연수원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가 웃기는 게 맨 처음에 그러면은 이 유엔군 참전군 용사들이 뭐 때문에 왔나?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자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아니 전쟁을 위해서 통일하자는 사람들은 북한이었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한 소련과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엔군 참전 그걸 방해하기 왔는데 그렇죠. 묻는 것도 이상하고 네. 곧바로 나온 문장이 전쟁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그러면은 유엔군을 지금 100번을 양보해도 유엔군들이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도와주러 왔다라고 지금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 저런 인간이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 인간이 SNS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예? 근데 판사는요 SNS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그것은 자기가 왜냐면 조용하게 침묵을 지켜야지 괜히 여기 찔끔 끼고 저기 끼고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만 노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아주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근데 뭐 지금 막 지우고 있는데 그거 왜 지우냐? 네 쓴 글을. 책도 그 필요 없는 것만 읽었더라고. 그다음에 저 문영배 붉은 사상은요. 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담론까지 신영복 교수 책은 거의 읽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구나. 저 인간이 저 신영복 상당히 우리 문재인이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저 인간은 존경 이상이에요 보니까. 신용복은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말지에다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통역당 당시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 결심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거짓으로 자기가 예, 했다고. 그리고 거짓으로 전형했다 지금 그랬죠. 이 상태도 말지 인터뷰할 때 그 10년 지난 이 상태도 자기는 통역당 당시의 사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자기는 변치 않았다. 그러면은 감옥으로 사직 어쩌고 하는 얘기가 그 기본 기준은 뭐냐면 통역당 당시의 사상이거든. 맞아요. 혁명하겠다는. 근데 지금 보면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저 말 때문에 제가 좀 다음에 하나 또 썼는데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핵심이나 본질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컴플렉스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마치 그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표현이. 그런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인데. 네. 나는 민주주의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없단 말이지. 아니 근데 이제 저 원뜻은 뭐냐면은 네, 저기 뭐예요, 이제 저게? 말을 돌려서 다른 뜻이 있어요? 저 신영복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변화와 새로운 창조는 주변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류가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보면- 주류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럼 비주류는 누구겠어요? 주변부는 혁명을 꿈꾸는 자기들이에요. 네. 그럼 자기들로부터 참된 변화와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신영복이가 저기서 봐. 세 줄에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변방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변방의 아. 핵심이야. 그러니까 변화와 창조는 어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류는 아니라 그럼 주류는 뭐예요? 자본주의 자본가들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주류들 그들이 아니고 변방에서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그 핵심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변방이다.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가 우선이고 그러면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말이야 중심부. 그러니까 지금 신영복이 보기에는 지금 이 변화 창조를 위한 혁명의 주역들이 말이야 이 뭔가 이 당시에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압도당해서 뭔가 컴플렉스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잘못 해석했네. 그러니까. 아 그건 주사파가 읽어야 확실히. 맞아. 나는 맞아.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변화 창조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변방이면서 창조의 주인공이다. 주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라서 이런 일을 할 때, 혁명을 할 때 지금 중심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지 마라. 거예요. 그런 뜻이네.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 장명기 씨가 저 확실히 되네. 나는 또 거꾸로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 없애야 된다는 말을 아주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중심부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냐 해서 그들을 거부한다. 그게 아니구만. 앞말이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모든 새로운 변화와 창조는 주변부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주변부고 우리가 혁명의 변화와 창조의 주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방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주인공이고. 그럴 때 지금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 갖지 마라. 왜냐면 너가 주역이니까. 내가 이게 혁명을 선동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고칠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역시 이 장로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해석이 나오네. 왜냐하면 저 신영복이가요 무지하게 말 돌리는데 선수거든. 그 책은 재밌게 썼잖아요. 언어의 마술사요. 많이 네. 썼어요. 저게 지금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네. 저게. 그다음에 요건 담론이라는 책. 그다음에 더불어 수비라는 사단법인이 있더만 이거 공부해 보니까. 더불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저기서 나온 거네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법인 더불어 수비 있었어요. 전 그래서 더불어를 잠깐 쓴 거야. 저 보시면요. 저 사단법인 더불어 수비의 창립 선언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미션을 보면 우리 장로님 읽어줘.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그다음. 우리 더불어 신영복 선생의 제자가 되어 혁명가가 되자는 거죠. 네. 더불어 함께 세상을 만들고 이게 더불어 함께 세상이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네. 그걸 만들고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 수비라고 하는 게 창립 선언문인데 우리 더불어 신영복 선생님의 제자가 되자. 예? 혁명가가 되자는 거고. 그렇죠. 비전도 봐봐. 네. 비전 신영복 사상 개성 발전의 영구적 터전. 저게 비전이야. 그러면서 제 밑에 보면 신영복 사상의 사상의 연구 학습 확산을 지속할 수 있는 영구적 터전을 만들며 우리들 자신의 행복한 삶. 그게 뭐예요? 신영복 사상, 주체 사상을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걸 확산시켜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혁명의 토대를 만들자는 거죠. 저게 지금 사단법인 더불어 수비 있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말을 살짝 빗고 와서 이게 그 주체 사상, 신영복 사상이 주체 사상이니까 주체 사상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고 혁명의 근거지로 삼는 주체를 만들자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공산주의자 말들은 그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신영복만 집어넣으면 본질은 공산주의 사상인데 외형은 신영복이라는 말로 빌려서 쓰는 아니 거죠. 신영복이가 이미 자기 입으로 월간 말지에 맞아. 자기 사상은 그대로라 그랬어요. 참 저게 아직도 있으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더불어 수업.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저게 몇 년도인가요 더불어가? 저게 몇 년도 만들었나? 왜냐하면 저게 북한에 그 김일성 회고록이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거든. 제목이 북한의 원전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 그거 다음에 나온 게 신영복이의 무슨 이 내가 볼 때 저게 담론이나 더불어가 그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저게요. 네.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사상을 숭배하자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세기와 네. 더불어가 이게 그걸 그대로 쓰기는 곤란하고 김정일의 그게 그 회고록이거든. 그걸 그대로 빼고 그 앞에 더불어만 딱 뽑은 거지. 그리고 더불어라는 자체가 함께라는 말 자체가 연대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문영배는 자기가 제일 왼쪽에 있다 이런 또 SNS에 올렸죠.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저 인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법이라는 말도 웃겨요. 저기서 저 써놨잖아. 저게 우리법 가면 남한과 북한법이 우리법 아니에요. 맞아요. 저게.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을 통찰해서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북한법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법 그래가지고 저것도 피한 거예요. 아니 그 저 녀석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 다른 글에는 북한법 연구원의 그 변호사의 책을 읽은 독후감도 써놨다고 보셨어요? 그건 못 봤어요. 아,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좀 열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누구냐면 이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이 자작나무의 숲이란가 뭐 하여튼 2022년도 이것도 최근 거예요. 독서일기인데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인데 이게 누구냐면 권은민 변호사예요. 권은민 변호사. 예,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개괄. 얘가 복수하면서 이 책은 저자가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한 성과물을 정리한 북한법을 연구한.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니까. 그치. 예? 예. 대한민국 법 말고 북한법도 그러니까 이거 금방 권은미 변호사 했어요. 1장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제안한다. 2장은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다. 3장은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 개혁 문제에 대한 연구다. 4장에는 남북한 관계를 특수 관계를 벗어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 관계로 보자고 제안한다. 제5장은 남북 합의서 문제다 해놨는데 정작 인마의 글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뒤에 있어요. 이 발췌에 이렇게 1948년 유엔 결의문에는 당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이 있는 바 남한 헌법은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현재 남한 영역에만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게 저 예전에 그 이영희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영문을 봤어요. 영어를 보니까 이게 지금 참. 그 저 이영희가 그 영문을 그 오욕한 대표적 그 케이스잖아요. 예. 영문을 보니까 그냥 declared that there have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ere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유엔 감시단 안에서 선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지배하는 정부가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this government based on the elevation which were called the expression of free will the electoral rate of that part of Korea which were 근데 여기에 뭐냐면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맞아. 한 번도 유일한 정부가 우리 합법 only such. 정부에.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요즘 없어요. 없어요. 맞아. 근데 이 새끼는 이걸 지금 그 문영배는 그러니까 남쪽에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쪽만 우리 법은 남쪽만 지배하고 북한은 아니다. 그럼 우리 헌법은 지금 우리 장로님 헌법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 부서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수죠. 한반도 부속도수잖아요. 바로 이 영문 번역을 리영이가 가장 먼저 오욕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죠. 네. 근데 그걸 여러 번 읽어봐도 그런 해석이 안 나오죠. 아니, 뒤에 보니까 그럼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가 우리다. only. 그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줄게.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in Korea야. 한반도에서. 네. 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이 새끼도 근데 얘는 그 문영배도 이렇게 해놨어. 실효적 남한 헌법은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현재 남한 영역에만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영희 저 후예들이라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년도니까 예. 현재 지금 재판관 하면서 한 소리예요, 이게. 아, 그래요? 22년도? 2022년도 여기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해가지고 얼마 전이야? 독서일기가 2020년 6월 29일 날 6.29 선언 날.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이 있을 때 지금 쓴 거예요. 22년이면 재판관이 있었을 텐데. 이때 쓴 거잖아요. 쓴 건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말이야 남한에만 효력을 미친다. 그럼 뭐 북한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겠네. 그건 뭐 대법원 판례하고도 반하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고 네, 그럼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반하잖아요. 반하는 거죠. 헌법 정신에. 우리 헌법은 지금 그 북한까지 전부 우리의 그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지만 우리 영토로 다 맞아요. 인정했잖아요. 우리 영토고 우리 국민인 우리 것이죠. 국민이고. 다만 일부 이제 실효적으로 지배의 제한을 받을 제한을 뿐이다. 받고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세력이라 그럽니까 그 걔네들은 이제 국가가 아니니까 괴뢰 정부에 의해서 또는 이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에 강제 점령당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게 우리 헌법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헌정을 수호할 재판관이라는 녀석이 그것도 최근에 2년 전에 이렇게 쓴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민영배가 그 제일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최고 왼쪽에 있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 헌법 부인하니까. 그 중에 우리법 연구회는 이제 누가 이어받았냐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후신으로 이어받았죠. 예, 저건 이제 그만뒀고. 근데 천안함 사고가 난 그 해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장님 좀 한번 읽어주실래? 야, 북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깨. 이거 이재명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은. 예? 아니 저게 만약에 저런 사건이 없었을 때뭐 햇볕 정책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혹여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판사갈 일은 아닌데 저해 2010년이면 3월 달에 천안함 사고가 나가지고 대한민국 장병이 40명 사망했고 실종이 6명이나 됐거든요. 나라가 몇 개월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평화가 났다고? 더러운 평화가 예. 이긴 전쟁보다 이긴 낫다. 전쟁. 그런 거죠. 저 얘기네. 그냥 항복하라는 얘기네.
그럼 우리가 6.25 때 왜 우리가 막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넘겨주지. 하고 넘겨주고 말지. 근데 요거는 이제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이제 뻔뻔함을 이제 봤는데 최근 은행장 회의를 소집한 거 아시죠? 네. 그럼 이제 5대 시중은행장하고 기업은행장을 이제 이제 오라 그래 가지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한 10여 명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은행장 협박하는 거죠, 모아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다 대통령은 된 것이냐 떠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 부정선거나 가짜 뉴스를 보도한 스카이 데일리를 아느냐 이런 말을 해요. 하면서 그냥 한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게 이제 이재명이 말이에요. 그게 좀 광고 주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를 아느냐 그냥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협박해놔놓고 야 그건 내뭐 그냥 신경 쓰지 마. 야 이 새끼야 너 주고 해놓고 그냥 한 말이야. 이런 얘기 투네. 그러니까 모 은행에서 광고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자, 저 새끼 정말. 저거 쟤는 저런 말 잘하잖아요. 그 예를 보면요. 옛날에 보면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네. 정작 자기가 불체포가 국회에서 의결될 때 도와달라고 흡수한 놈이 저 인간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근혜 했다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한 인간이 저 인간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박근혜 하니까 진짜 박근혜를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을 이렇게 바꾼 인간이 저 인간인데 그러니까 보면 그냥 한 마디니 신경 쓰지 말라.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게 저 인간이. 아니 지금 온통 대한민국을 지금 자기 말 안 들으면 내란 반란으로 다 몰고 거기다 은행장 5명 모아놓고 스카이데일리 딱 때려놓고는 그 다음에 이게 저거면 알아서 해. 안 하면 너 죽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뒷마디를 해석하면. 그럼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 나와 있는 백지 광고입니다. 이게. 저 이제 신문이 있는데 밑에가 다 하단이 보면 다 하얗죠. 그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백지 광고를 제가 이제 했는데 51년 만에 했었어요. 옛날에 그 동아일보 사태 때. 이 동아일보 사태입니다. 이게. 네. 이거 이후로 51년 만에 스카이 데일리가 이제 백지 광고를 냈다 이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2심이잖아요. 네. 그 마지막 줄 보면 3월 10일까지 신규 사건 배당 금지를 해줬어요. 고등법원장이. 그러니까 요 사건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게 재판부가 최은영 부장인데 저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고등법원장이 받아준 거예요. 저 신청을 3월 10일까지 그럼 신규 사건 배당을 금지하겠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증인을 13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최은영 부장이 한 명만 인제했어요. 한 명.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2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심에서 다 증인들 불러 모아서 다 본 거니까. 했는데 네. 또 새로운 걸 또 했겠죠. 근데 최은영이가 불허했어요. 한 명만, 문서 신청 불허하고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 언어학자, 감정 뭐 이런 걸 이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최은정이 불허했어요. 언어학자의 감정이 뭐가 필요하냐? 똑 부러져야죠, 최은정 부장이. 빨리 하겠다는 거네. 네. 근데 엊그제 1월 23일 첫 길을 열었거든요. 네. 고등에서. 네. 근데 놀랍게도 2월 26일 날 결심하고 그날 구형하라고 딱 내린 거예요. 오, 야. 첫 기일 때 첫 기일 결심을 때. 날짜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거의 없어. 아예 너 한번 당해봐라는 얘기네 보니까. 네. 저 새끼 그동안 법은 가지고 놀았는데 네. 엄중하게 하겠다라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최은정 부장이 바로 1월 23일 첫 기일인데 네. 기일 때 뭐 올라오니까 뭐 저 다 불허하고 그다음에 결심을 날짜를 정했어 26일 날로 야. 이번 달 26일 날 야. 결과는 뻔한 거야 저거 저건 뭐 그냥 별로 볼 게 없다는 알짤 없어 알짤 없어요. 그러면 저거는 3월 초순이나 중순이나 말에는 반드시 선고가 됩니다. 그거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2심에서는 어떻게 하면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몇 자 고쳐요.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다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판결문은 이유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정 같은 저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쓰면서 이 몇 자 고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자기가 새로 자기가 쓰겠네. 새로 써 이제. 그 새로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걸리지만 제가 볼 때는 저 태도를 보면요. 3월 중순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야. 저건 요즘 아주 그 밥맛이었고 아주 힘들어 예. 죽겠는데 오랜만에 좋은 예, 소식이네. 오랜만에 참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저걸 지금 어디 뉴스에 났나요? 예? 뉴스에 났어요? 뉴스에 났을 거예요. 제가 나 못 봤는데.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 김학성 교수님이 저걸 예. 조사하신 거네 보니까. 예. 저거 듣고 1월 23일 첫 기일인데 2월 26일 날 결심하고 구형하라고 한 게 야, 난 저건- 도대체 속이 막 너무 후련한 거예요. 야, 참 그래도 저런 판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 그러니까 저 최은정 부장이 뭔가면 선거법제에서 서류를 보냈더니만 이사불명으로 나왔잖아.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저 없어서 왔잖아요. 없어서 왔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아니 거기 살고 있는 놈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저 대표실로 의원 회의실로 의원회관으로. 의원회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최은청 부장도 그 동안에 보면서 부글부글 끓었죠. 이게 끓었는데 그래도 좀 저런 판사가 있더라고요. 전 결과는 뭐 보나마 내가 볼 때는 저게 양형이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요 김문기는 몰랐다 그랬거든요. 몰랐다는 부분을 그 이제 한성진 부장은 그걸 무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 무죄로 봤냐면 무죄라고 이제 몰랐다 그랬는데 넌 알았지만 몰랐다고 한 게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그게 않는다라고 한 공표에 거야. 공표에. 예. 예.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태도 봐서는 너 형량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럴 것 같네요. 탄핵만 잘 버티면 돼 우리가. 그럼 저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 2심에서 나오잖아요. 네. 대법원에서는 전 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따질 것도 그럼 없어요. 이제 민주당이 폭탄 날라가서 저기서 이제 뭐 날리겠네요. 뭐. 424억의 저게요. 네, 네. 424억 뱉어낸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경수도 날리고 하겠네.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위증교사에서 보면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특집으로 그 이제 김진성과 이재명이가 매우 가까워졌어요. 위증하고. 하고 그렇지. 김진성 입장에 이재명이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김진성과 이재명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김진성이가 모셨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하고 싸워서 떨어졌잖아. 그렇지. 떨어졌으니까 김진성과 이재명은 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없지. 예, 없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2020년 8월에 김진성이가 문자로 인사청탁을 넣어요. 이재명한테. 뭘 넣느냐? 전북대학교 이남호 전 총장을 교육특보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재명의 교육특보로. 교육특보로. 그러면 김진성이의 위치로 봐서는요. 문자로 부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아니 저 사람은 저 수행 비서잖아요. 김병량의 수행 비서가 하늘 같은 이재명한테 문자로 뭐 달라고 인사청탁을 넣을 군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위증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한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줄 네. 거야라고 문자를 넣은 거지. 위증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 그런 뜻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문자로 요청하기는 너무 버거운 상대란 말이죠. 이재명이가. 근데 그 당시에 또 위증할 때요. 김진성이가 전용수 비서실장에게 진술서를 보내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전용수가 뭐라고 답을 또 왔냐면 이재명에게 보고한 후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진술서 이렇게 하면 되냐고 보낸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위증하면 됩니까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라고 보냈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수가 이재명에게 보고한 다음에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위증교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도 김동연이가 위증은 있었는데 교사는 없어서 졌다 소리 하고 있는데 저것도 반드시 번복될 겁니다. 후에 전용수 씨가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서 유서에다가 정치 내려놓으시라고 유서에 남겼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 사람이 정치 내려오시라고.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살하면서 저런 말을 썼겠어요. 예, 참. 하여튼 저것도 위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문자로 요청을 할 만한 사이가 된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일개 비서가 그럼요. 전임시장 비서가 예. 지금 그 이재명한테 하늘 같은 이재명한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특보를 임명해 달라고 예. 교육 특보로 그것도 임명해 달라고 그걸 넣으면 그것도 찾아가서 부탁한 것도 문자로. 예. 참. 이제 그러니까 위증을 해줬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건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야.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판결을 말씀드리는 게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 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내란 선동 선전은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 저게 이제 판례를 계속해서 우리 이제 전두환 대통령 상황이죠. 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권사가 저걸 계속해서 방송을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아니, 저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자꾸 내란 선동으로 보니까 맞아요. 저 판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 지난번에 왜 미국 갔다 오시면서 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짧았어요. 짧았어요.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내란이 될 수 없는 우리 이제 당시의 저 판례를 근거해서 내란이 더더욱 될 수 없는 구체적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것은요. 저 말은 뭔가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다음에는요. 내란 행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좀 부연 설명 이런 겁니다. 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도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시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 계엄군이 진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방법원은 그 각종 시위를 진압한 그 행위를 내란으로 본 거야. 내란으로 본 거예요. 원심 지방법원 판결이요. 그것까지도 내란으로 본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아니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뭔 소리냐? 계엄이 해제가 된 다음에는 일체 모든 행위는 내란이 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판례의 의미는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도 전국적으로 각종 시위가 있었단 말이죠. 있었죠. 예, 그 시위를 진압했단 말이죠. 네. 진압한 행위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야 요그 일제 측에서. 집권 세력도 네. 시위 진압을 했죠. 나갔죠. 했죠. 그럴 때 지방법원 판례는 하급 판례는 그것까지도 내란 행위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왜 그 우리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입각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예. 이때는 전두환 대통령은 군부의 실세였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아니죠.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압박해서 네.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건 불법적이죠. 그쵸. 그리고 하게 하고 어쨌든 뭐 법적인 건 아니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뭡니까 뭐 비상계엄법 뭐 무슨 기구도 만들고 국가보위입법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도 만들고 뭐 비상대책위도 예, 만들고 국회 해산시켜 버렸죠. 예. 국회 없애버리고. 예. 그러니까 사실 국헌 문란을 했지 만약에 맞죠. 그렇게 보면.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시위에 대해서 광주 같은 진압을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폭동이라고 본 거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본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내란은 전혀 아니지만 만보 양보를 해서 그 내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다음부터는 내란이라는 말은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했고 예. 그다음에 12월 4일 새벽에 해제됐으니까 있어요. 12월 4일 이후에 일어난 것은 내란을 볼 수 없는 거죠. 내란의 내자도 없는 거죠. 업적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는 내란 선동 선전으로 처벌하겠다. 아니, 내란은 끝냈는데 뭘 또 내란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전 목사님한테도 뭐 저런 말 하는 거고 전하 이동호 장로도 뭐 저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데 지금 새롭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행위를 선전선동한다면 저 범죄는 성립할 수 그렇지. 있겠지만 새롭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그렇죠. 새롭게 국헌 문란과 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또 그 행위를 선전선동한다면 저 죄가 그렇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그 목적으로 그런 폭동을 계획하고 예. 그것을 선전선동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 우리는 전혀 없단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전혀 언어 도단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다음 주라도 이게 제가 이제 폭동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없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없다라는 말을 드렸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100% 드리겠습니다. 내란이라고 인정한다서 치더라도 예. 12월 4일 새벽 이후에는 그건 없다는 거죠. 내란의 내자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니까. 예. 그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뭐 내란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있다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웃기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아이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 될 때 다른 문제도 말씀드리고 또 내란의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내란죄를 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게 대법원 판례 보더라도 아니 12월 4일 계엄 해제되고 이유는 그냥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럼요. 내란이 없는 거지. 실제로 그 일들이 진행됐었다 치더라도 예. 그건 내란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내란을 선전선동?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근데 최근에는 뭐 이석기 판례 가지고 본다고 그래놨더라고요. 그 언론에 나온 거는. 그것도 잘못된 게 그건 뭐 마침 선전선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석기 판례는 이석기 그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자기 그 조직원도 아로를 모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혁명가 그룹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주사파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변혁하겠다는 혁명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시가 있었거든. 그렇습니다.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선전선동에 들어갔으니까 선전선동이라는 말이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의가 가능하지만 예. 언론의 태도 잘못된 거죠. 지금 예컨대 다 내란은 끝났고 뭐 내란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끝난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국헌 문란이나 폭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한 이석기 판례는 전혀 타당하지 않는 근데 검토된 거죠. 조 목사님이 김학성 장로님하고 저도 모르는 새로운 국헌 문란을 혼자서 하셨나? 예? 아니, 그 이제 목사님은 이제 꿈속에서는 혹시 몰라도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배짱이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옆에서 했지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목사님. 예. 우리가 장로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계엄 나기 전에 한남동 공간으로 우리가 행진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직접 들었는데 그때 한남동 공간까지 가니까 한 20명이 저한테 막 뭐라는 거면 아니 이렇게 걷기만 하려면 못 하러 왔냐? 다시는 여기에 광화문에 안 나오겠다 그래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지금 뛰어넘는다고 되냐 말이지.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와가지고 이 방송하면서 뭐래 그러냐면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혁명이고 맞아요.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예.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라고 몇 번 이야기.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운동이 뭐냐 설득하는 거다. 운동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타격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맞아요.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와서 이건 안 된다.
근데 뭐 전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예컨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우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운동하는 거 모여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지 타격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근데 뭐 전 목사님이 전혀 그런 뭐 기미도 없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님부터 엮어가지고 뭐 선전선동으로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애국 세력의 중심이 전광훈 목사님이시니까 광화문을 이제 잠재우지 않고서는 자기네 뜻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겁내고 있는 거예요. 겁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광화문이 만들어낸 변화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50% 지지를 넘는 게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없었어요. 못 봤어. 못 봤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집권 후에 최고로 올라갔던 게 52%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끊임없이 30% 올라가면 많이 갔고 그다음에 20% 30 왔다 갔다 하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10% 11%가 떨어졌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52% 올렸는데 그 힘이 광화문 그리고 정광훈 목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쟤들 보낸 공포스러울 거예요. 김민석이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지금 보수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 강세 흐름은 현실로 지속될 경우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다음에 극우 국복이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극우 국복하기 위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를 계속 때리는 건 법률적으로 못할지 몰라도 계속 때려서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나오지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려는 예, 거예요. 예. 이걸 우리 국민들과 애국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더 나와버려야. 맞아요. 예. 더 나와야죠. 자, 우리 이제 장로님 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아니, 전 예. 뭐 할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 저들이 하는 건 정광훈 목사님을 예를 들면 엮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화문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정광훈 목사 지금 내란 선동으로 잡아놓고 있다. 그리고 인터폴이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집회에 참석 못하게 하려는 정말 심리전이거든요. 우리는 역으로 더욱더 열심히 광화문에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이죠? 네, 그럼 내일. 내일? 내일 우리가 광화문에만 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로, 청계천, 을지로, 서서문까지 다 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니면 서울 전역이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야 될 것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근데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퍼슨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이 의무다라고 말씀하셨고 같은 시대에 산 그 패트릭 핸디라는 사람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270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절실하게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그 가장 리더이신 정광훈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옥죄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옥죄가지고 광화문 애국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는 그 흐름이 죽도록 만들려는 것이 최후의 민주당의 발악인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나와서 이제는 혼자 나오지 마시고요.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명. 왜냐하면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이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 보니까 뭐 나오기만 하면 뭐냐 그러지만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계지 마시고. 예,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나가도 뭐 남이 다 해주겠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외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때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왜 애써 모른 척했을까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일 광화문에 나와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 꽃 피운다고 꽃밭이 되겠는가? 나 하나 물든다고 이 산이 붉게 물들 것이냐? 그런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오시기만 하면요. 우리는 꽃밭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활활 타는 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돼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을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우리 근데 구호 한번 할까요? 예. 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다.